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첫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3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 대응하고 당내 갈등을 봉합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대구에서 스토킹을 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검거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취임 12일 만에 첫 정상외교입니다. 이 대통령이 초고속으로 국제무대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회담이 성사될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박 3일 일정으로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 6개월간 멈췄던 정상외교와 경제 통상을 복원해 실용외교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G7 계기에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정상과 교유하고 협의함으로써 관세 등 당면 외교 현안,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타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도착 첫날은 G7 회원국이 아닌 초청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둘째 날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발언합니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도 추진 중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의가 구체성이 있는 단계까지 진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3자 회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데 일정 조율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G7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외교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G7 순방 하루 전 안보실 1, 2, 3차장과 AI 미래기획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이뭉순 차장은 현재 주 캐나다 대사로 현지에서 G7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외교 협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관철시킬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출국 하루 전 3명의 안보실 차장 가운데 2명을 외교관 출신으로 기용하자 실용외교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면서 앞으로 60일 동안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60일간의 여정에 닻을 올립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게 됩니다. 위원장에는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인수위가 없이 출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문 발차를 한 상황임에 과거의 국정기획위원회 이름은 조금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와 비슷한 조직이 부위원장은 전례에 따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성 국무조정실장이 맡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몸집도 커지고 운영 기간도 길어져 총 7개 분과에서 55명의 위원이 60일간 활동하게 됩니다. 다만 20일 범위에서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80일까지 가능합니다. 국정기획위는 내일 합동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될 예정이며 주요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정부 조직 개편 등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100대 국정과제가 확정되면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도 가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북한과의 소모적인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북한을 향해 연일 화해 제스처를 내놓고 있는 건데 북한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길기범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SNS에 글을 올리고 북한과의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며 이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부터 강조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또 한 번 드러낸 겁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하고 대북전단 살포 예방 등을 언급하는 등 연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불법으로 보내는 거는 지금 통일부가 어쨌든 자제 요청을 했고, 근데 어겨서 계속하면 그럼 이제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반면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6.15 남북 공동선언과 관련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대남 방송 정지로 화답하긴 했지만 별도의 메시지는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진정성이나 시대성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는 거고, 이런 한두 번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켜 좀 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3월 서해와 지난달 동해에서 표류하다 남하한 북한 주민 6명에 대해 송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송환 작업을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납북자 가족단체는 대북전단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면서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엄정한 사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차량에서 헬륨가스 통을 꺼내들어 보입니다. 납북자 가족단체가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 이산 가족들의 생사 확인을 요구하는 전단을 살포하겠다며 접경지를 찾았습니다. 정부의 대북전단 강력 규제 방침에도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며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송환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생사 확인하자는 건데 그거를 범죄자 취급해서 그 난리를 피고 가슴 아프게 합니까? 경찰은 임진각 등 접경 지역에 경력 수백 명을 투입하며 대응에 나섰는데 다행히 실제 살포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충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납북자 가족들은 임진각 인근에 텐트를 치고 숙박하면서 바람이 부는 날을 골라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단 살포를 시도할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임진각 등 일부 접경 지역은 지난해 10월부터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또 전단을 날릴 때 필요한 풍선이나 헬륨가스의 반입을 금지하는 제한 통고 조치도 내리면서 전단 살포를 완전 차단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4일 새벽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시 등에서 발견된 대북전단을 누가 어디서 살포했는지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민생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요구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또 16명의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하는 동시에 야당과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민생입법 최우선 순위로 상법 개정안을 꼽았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코스피 5천 시대로 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스피 5천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반드시 필요한 좀 법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좀 민생 법안 중에서 이 상법을 갖다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고요. 김 원내대표는 민생이 시급하다며 민생 법안과 민생 추경, 소위 개혁 입법을 균형 있게 짜맞추며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요구에 대해선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 규칙상 2년마다 교체하기로 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법사 교육 등 상임위별 책임 의원을 고루 포진한 16명의 신임 원내 부대표 인선도 발표했습니다. 또 당선 후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이 대통령이 잘하라는 덕담을 건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신임 원내 지도부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합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수습하고 거대 여당을 상대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수도권 3선 김성원, TK 3선 송원석, PK 이현승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영남권 표심 분산이라는 막판 변수로 결과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이 소식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패배 이후 거대 여당을 상대하고 당 개혁을 이끌 새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선출됩니다. PK 사선 이현승 의원이 막판 깜짝 출사표를 던지면서 수도권 3선 김성원, TK 3선 송원석 의원까지 선거는 3파전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개파색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이현승 의원은 중진으로서 거대 여당 3선 원내대표를 상대로 한 협상력과 당내 개파 정산을 강조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개파 간의 분열로 자칫 분당이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지도 모릅니다. 대선 당시 한동훈 캠프에 합류하며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성원 의원은 중도 보수 표심을 강조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송원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짓과 무능을 철저히 밝히겠다며 이재명 정부를 향한 강한 견제를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전횡과 포퓰리즘을 부처별로 감시 대응하고 국민과 경제를 위한 한 PK 의원은 이번엔 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많다고 했고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거대 여당과 강하게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원내대표 후보들은 친한계나 친윤계, 개파 분류엔 선을 긋고 있지만 물밑에선 이번 선거가 친한계와 친윤계 간 대리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차기 당권 구도도 요동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정치권 상황 국회팀 이병주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기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데뷔전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요. 이재명 대통령 지난 4일 취임하고 12일 만에 첫 정상 외교에 나섭니다. 예. 역대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살펴봐도 취임 후 가장 빠른 편에 속하는데요.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50일을 전후해서 해외 일정을 소화했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노선이 곧바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겁니다. 대통령실은 우선 12.3 비상계엄 이후 반년간 멈췄던 정상 외교가 복원됐음을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금 경제와 통상 문제 같은 이런 과제들이 좀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G7 회의 참석과 관련한 기대 성과로 주요국 정상과의 조기 신뢰 관계 구축, 또 통상 무역 등 현안 논의 진전 등을 꼽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상들이 한데 모이는 만큼 외교 안보 현안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이 대통령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출장 일정을 잡았다, 이런 설명인데요. 그래서 더욱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상과 양자 회담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외에 최근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또 동시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실용적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네, 다음은 여의도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정청래 의원이 이 민주당 차기 당대표 도전을 선언했죠. 예, 앞서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차기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입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네, 정청래 의원 이외에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 전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출마와 관련해 이번 주 안에는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일찌감치 깃발을 꽂은 만큼 쉽게 도전장을 내밀 상대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도 읽힙니다. 그렇군요. 이 마지막은 특별 사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 특별 사면 얘기가 계속 나돌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올린 글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 전 지사는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서 옥살이 중인데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조국, 송영길, 이화영은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탄압 피해자들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사면복권을 관철해달라고 제안하고 재헌절 특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소개했는데요. 이러한 서명운동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인사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먼저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을 대신해 감옥 간 것 같은 당당함이라고 꼬집었고요. 김기현 의원은 정권 바뀐 지 열흘 만에 사면복권이 거론되는 무법천지 대한민국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첫 특별 사면을 놓고도 관심이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채무 변제 과정과 자녀 관련 의혹, 학력 문제 등에 대해 간단한 이슈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새벽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리며 최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발생한 추징금 6억 원을 5년 만에 완납한 경위에 대해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갚았고 불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세비와 기타 소득은 생활과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진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녀 관련 의혹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입법 활동을 아들이 대학 원서에 언급한 적이 없고 자신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재차 반론을 폈습니다. 특히 아들의 고교 시절 홍콩대 연구 인턴 특혜 의혹에는 해당 인턴십은 아들 본인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분위기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 미스터리는 점입 가경입니다. 2008년 본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사람에게 2018년에 또다시 돈을 빌리고 민주당에서는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당사자의 충실한 해명으로 저는 해명 외에 저희가 뭐 덧붙일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가 예정된 가운데 인사청문 전국을 계기로 여론 반전을 꾀하는 야당과 이재명 정부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여당 사이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이 임명된 뒤 처음인데요. 그동안 법원 포토라인 앞에서 말을 아껴왔던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침묵을 깨고 입을 뗄지 관심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12일 3차 공판 때부터 법원 포토라인을 지나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등 현안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단 한 번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7번째 공판에 출석합니다. 지난 12일 내란과 김건희, 최혜병 등 3대 특별검사가 임명된 뒤 첫 출석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이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힐지가 관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3대 특검은 주말에도 특검 사무실 확보를 위해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과거 특검 사무실은 법원, 검찰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서초동과 강남 일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3대 특검의 대규모 인력을 감당할 건물을 찾기 쉽지 않아 일부 특검은 경기도 사무실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어제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과 1시간 반가량 면담했습니다. 공수처는 조 특검과 오 처장이 인력 파견 문제와 청사 시설 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대구에서 스토킹을 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 피의자가 나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돈이 떨어져 지인과 연락을 했다가 잠복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는데요.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심동욱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지난 10일 새벽 대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입니다. 범행 뒤 도주한 남성은 나흘 만에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검거됐습니다. 도피 과정에서 돈이 떨어져 지인과 연락을 했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죽였습니까? 어디에 숨어 계셨어요? 피해 여성은 지난 4월부터 흉기 위협을 받고 경찰의 피해자 안전 조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 달여 전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이 남성은 가스배관을 타고 6층에 있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습니다. 세종에 있는 지인의 창고 앞에서 저희가 그 사람을 이제 발견하고 근거하게 됐습니다. 탐문수사 끝에 친구가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그런 걸 입수하고요. 경찰은 살인 혐의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어제 새벽 충북 청주에 있는 건물 3곳에서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의 방화로 판단해 추적했는데 용의자는 인근 저수지에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이 난 건물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게 그을린 현관 앞에 인화물질이 가득 담긴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어제 새벽 1시 10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주민 6명이 대피했습니다. 20분 뒤 인근 업무시설에서 불이 난 데 이어 새벽 2시쯤엔 근처 주상복합 건물에서도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같은 사람이 3곳에 인화성 액체를 뿌리고 불을 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사적인 상황이라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동일범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현장에 놓고 간 종이엔 한이 맺혀 방화, 선의의 피해자에 사죄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CCTV 영상에 나온 60대 남성을 추적한 경찰은 최초 방화 6시간 만에 화재 현장에서 2km쯤 떨어진 이곳 저수지에 뛰어들어 숨진 용의자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불이 난 건물에 거주한 사람들과 돈 문제로 갈등을 빚다 범행한 걸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족까지 협박하는 불법 채권 추심업자들이 최근에는 본인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전화가 아닌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데요. 피해를 막고자 금융당국이 해당 업자들의 카카오톡 계정을 직접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A씨는 5개월 전 건강이 나빠져 생계가 어려워지자 고금리 사채에 손을 벌렸습니다. 30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안으로 50만 원을 갚는 식으로 버텼지만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자 카카오톡으로 추심업자들의 끔찍한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보이스톡으로 하루에 70통에서 80통 연속으로 오게 되고 장기를 팔아라, 신장 하나 없다고 죽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었던 것 같고. 돈을 빌릴 때 담보로 낸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이용한 협박도 이어졌습니다. 감당하시겠나니? 네가 준 개인정보들로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이런 업체들은 정식 등록 대부업자로 가장해 카카오톡으로 차용증을 요구하는 불법 추심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채무자한테 욕설, 밤에 반복적 연락을 하거나 가족 등 제3자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톡을 이용한 불법 추심이 계속되자 해당 업자들의 계정을 직접 차단하고 피해자 신고 기능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도 연락을 할 수 있다는 본인 추심업자의 입장에서 장점도 있고, 최근 트렌드가 SNS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 금융당국은 이런 불법 추심업체 약 500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버스 안에서 80대 노인이 20대 젊은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걸 중지하려다가 벌금을 내게 된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입니다. 해당 글쓴이는 얼마 전 지난해에 있었던 사연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젊은 남성이 노인을 폭행하고 발길질을 하자 당시 글쓴이는 이를 막다 젊은 남성과도 몸싸움이 발생했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는데요. 그런데 노인과 똑같이 공동폭행 혐의에 벌금 1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전했습니다.
자신이 나서지 않았다면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되셨을지 상상도 안 간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도와줘도 피의자가 된다면 누가 나서겠냐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할인된 가격이라며 싸게 파는 척하고 실제로는 물건을 더 비싸게 판매한 대형 아울렛의 꼼수 장사가 적발됐습니다. 최근 한 누리꾼은 한 백화점 아울렛 광주 수완점에서 신발을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데요. 할인받아 8만 100원의 신발을 사 집으로 돌아왔는데 꼬리표에는 6만 9천 원의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고요. 이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악성 고객 취급을 하며 거절당했고 본사에 따지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사과를 받았다는데요. 누리꾼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속기 딱 좋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괘씸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에 홀딱 젖은 채 문 앞에 서 있는 너구리과 야생동물 아기 라쿤의 영상이 SNS에서 화제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가정집 현관문 앞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아기 라쿤. 전날 밤 폭우가 내린 탓에 피할 곳을 찾아온 것 같은데요. 이를 발견한 집주인은 지역 동물관리관에게 연락을 했고 라쿤은 수건으로 감싸져 지역 야생동물 재활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아기 라쿤은 구조 당시 저체온증 증세를 보였지만 다행히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했다고요. 누리꾼들은 불쌍한데 너무 귀엽다,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캐릭터 로켓과 닮았다라며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에너지 시설을 타격하고 이란이 보복미사일 공격에 나서는 등 양측의 공세가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분쟁 사흘째인 오늘은 낮에도 과감하게 공격을 감행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분쟁에 중재자로 개입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정밀 타격한 데 이어 낮에도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낮 이란 수도 테헤란 도심 곳곳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상공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란도 미사일 보복 공격을 감행해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전역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هشدارهای پیش رو برای روزهای آینده شما سرزمین‌های اشغالی را ترک کنید چرا که به طور قطع 이번 공습으로 이스라엘은 공항을, 이란은 외무부 건물을 공격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으로 이란의 핵시설이 타격받은 모습이 위성사진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최소 13명이, 이란에선 최소 22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이란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보복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반응을 내놓지 않자 국가적 복수의 과정이 시작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사흘째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분쟁으로 이란의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34년 만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과 겹쳐 축하쇼라는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미 전역 곳곳에서 반트럼프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등장과 함께 백악관 앞에서 예포가 울려 퍼지고 군사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미 육군 250주년답게 독립전쟁부터 시대별 미군들의 모습이 차례차례 재현된 가운데 특히 한국전쟁 당시 복장을 한 미군과 지프 차량도 등장합니다.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탱크를 포함해 최신 드론 전력과 로봇계도 퍼레이드에 동참하며 1,000조 원이 넘는 국방 예산을 자랑하는 미군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Your defeat will be certain, your demise will be final, and your downfall will be total and complete. Yes, I feel good about it. Patriotic. I think it's good for our country. 하지만 600억 원이 투입된 화려한 열병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과 겹친 데다 극심한 정치적 분열을 보이며 미국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화려한 열병식이 펼쳐지던 날 이곳 워싱턴 DC를 포함해 미 전역 약 2천여 곳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열렸습니다.
I mean, it's a parade to try to strike fear with force. It's about death. It's about destruction. 노킹스, 왕은 없다라는 문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보를 비판하는 시위 행렬은 LA를 비롯해 뉴욕과 애틀란타, 시카고 등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도시에서는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네소타에서는 주 의원 부부가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가운데 정치적 표적 범죄로 알려져 미국 사회의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요즘 집 밖에서 외식 한번 하려면 한 끼에 10,000원은 훌쩍 넘죠. 갈수록 오르는 외식 물가에 소비자들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가볍게 해결하던 메뉴들도 이제는 가격표부터 살피게 되는데요. 정혜린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간단한 외식 한 끼 하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10,000원으로 한 끼 먹기가 좀 빠듯한 것 같아가지고 좀 부담이 돼가지고 좀 집에서 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물가가 좀 낮아졌으면. 저렴한 가격에 즐겨 먹던 패스트푸드도 부담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 마지노선 같은 게 좀 너무 10,000원 이상 애기랑 또 먹으면 거의 20,000원 가까이 나오면 이게 패스트푸드의 좀 그 느낌이 없으니까 좀 많이 부담스러워서. 지난 5년간 전체 소비자 물가가 16% 오르는 사이 먹거리 물가는 25%나 뛰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김밥과 햄버거로 각각 38%, 37%가 올랐습니다. 이외에 자장면과 떡볶이 등도 모두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주요 원인으로는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이 꼽힙니다. 또 임대료와 수도 강렬비 등의 비용 상승도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수입 식재료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든가 영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바우처라든가 아니면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배달앱 수수료 역시 외식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가운데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배달 수수료 상한제 향방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편의점이 넘쳐나는 시대, 이제는 같은 편의점 브랜드도 동네 분위기에 맞게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홍대엔 라면 도서관이 생겼고 패션 중심지 동대문에선 옷까지 파는 편의점이 등장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홍대에 있는 편의점입니다. 무려 200종류가 넘는 라면이 매장 한편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제품별 몇 끼 정도 구분은 물론 조리 방법까지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상권 특성에 따라 이곳에선 QR코드를 활용한 통역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근처의 또 다른 편의점은 축구장 로커룸을 연상케 하는 실내 장식으로 꾸며졌습니다. 지역에 연고를 둔 구단과 협업해 굿즈 상품도 팔고 있습니다. 패션 1번지로 불리는 동대문에는 K-뷰티와 K-패션에 특화된 편의점이 들어섰습니다. 日本には絶対にない感じのそれも行きたいなって思ってました。 포화 상태에 놓인 편의점 업계가 상권의 특성을 살린 로컬화 전략에 속도를 내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색 편의점을 통해서 브랜드 홍보도 있고 그 지역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색 편의점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관광 수요를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대출 규제를 앞두고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은 오늘 은행권을 소집해 대출 조이기 주문에 나섭니다. 또한 가계대출 취급을 크게 늘린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도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여름 배추 생산량이 23만 6천 톤으로 평년의 4분의 3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온 상승 등에 따른 재배 어려움이 원인으로 보이는데 여름철 금배추 사태가 되풀이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미국 상장지수 펀드에 이번 달 들어서만 1조 원 넘는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1년 반 만에 월간 기준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돼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한 매력이 크다는 판단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그동안 많은 축제들을 소개해왔지만 이렇게 의상에 진심인 축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남녀 할 것 없이 알록달록한 의상으로 꾸미는 게 전통이라는데요. 눈이 즐거운 볼리비아 축제 현장으로 가봅니다. 전통음악이 울려 퍼지는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의 거리. 황소 싸움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와카와카 춤과 스커트의 섬세한 장식이 인상적인 모레나다 춤까지 아주 흥겨운데요. 위대한 힘이란 뜻의 그란 포데르라는 종교 축제가 열리는 겁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이 축제는 볼리비아 전통과 기독교 신앙을 결합한 거라고 합니다. 오랜 물가 급등과 실업의 여파로 화려한 전통 의상도 빌려 입는 이들이 많아졌다는데요. 그래도 축제의 열기만큼은 거리 곳곳을 뜨겁게 달궜다네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한 장이면 그 당시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할 수 있는데요. 마치 사진을 찍는 것만큼이나 아주 세밀한 묘사로 순간을 포착한 300년 전 그림이 경매에 나온다고 합니다. 풍경화의 대가로 불린다는 이 화가의 작품, 과연 얼마에 낙찰될까요? 베네치아의 최고 지도자가 타던 화려한 황금 유람선과 산타마리아 성당, 수백 척의 곤돌라까지 아주 정교하죠. 18세기 베네치아 축제가 되살아난 듯한 이 그림, 한때 영국 총리 관저에도 걸려있던 이탈리아의 화가 카날레토의 명화입니다. 승전절에 붙인 토로 귀환이란 제목의 이 작품은 다음 달 런던의 한 경매에 붙여질 예정인데요. 약 300년 된 작품이지만 상태는 최상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작품이 우리 돈 400억 원이 넘는 금액에 팔린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엔 그의 작품 중 최고가를 경신할 걸로 예상된다네요. 벌써부터 찾아온 무더위에 어제 밤잠 설친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중국엔 이열치열을 하러 과감히 찾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섭씨 60도가 넘는다는 이곳의 열기, 영상으로나마 느껴보시죠. 중국에서 가장 덥다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화염산에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불을 꺼뜨리려 애썼던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거대한 온도계가 가리키듯 지표면이 섭씨 62도까지 치솟으면서 모래에 익힌 달걀을 먹는 게 또 별미라고 합니다. 아예 뜨거운 모래에 몸을 묻는 사막 테라피 체험도 인기인데요. 물론 냉풍기와 그늘막, 응급처치 키트까지 안전대책도 꼼꼼히 마련돼 있습니다. 극한의 더위 속에서도 관광객들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군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 지리산에는 케이블카가 없습니다. 전라남도 구례군이 여러 번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어 왔는데 이번엔 자연훼손의 주범이라고 지목된 산간도로를 없애고 추진하자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자발적 환경정책 폐지하라! 전라남도 구례군 시민단체와 주민 300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합니다. 1967년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 케이블카 설치가 4차례 추진됐지만 모두 반려됐습니다. 환경부가 지리산에 속한 시와 군들끼리 합의해오면 딱 한 곳만 허가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업도 늦고 반목만 키웠다는 겁니다. 설악산에는 2군데나 있어요. 면적도 우리보다 적은데 지역 화합을 이룬다고 하는 정책적 목표에도 어긋난 것이고. 지리산 성삼재 휴게소까지 올라가는 산간도로입니다. 구례군은 이 도로를 폐쇄하는 대신에 케이블카를 이용해 올라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을 가로지르면서 반달곰 등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낭떠러지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케이블카 중간기둥도 국립공원 구역에는 설치하지 않아 오히려 환경을 살린다는 주장입니다. 1년에 50만 대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나오는 매연이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 측정을 해보면 서울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구례군민은 지역 목소리가 환경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전문위원회에 참여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에 수억 원대 판권 계약까지 한국 문학이 위상에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장 뒤엔 20년째 제자리인 원고료와 불공정 관행에 시달리는 수많은 작가들의 한숨이 가려져 있습니다. 글쓰기 노동의 씁쓸한 현실, 심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첫 SF 소설로 수상 이후 10년째 글을 써온 이시도 작가는 이삿짐 운반부터 인형탈 아르바이트까지 생계를 위해 안 해본 부업이 없습니다. 책 한 권당 받는 A4 한 장당 10,000원대 원고료, 300만 원 내외의 계약금이 한 해, 때론 수년치 수입의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대한 만큼 하지 못하게 되고 실제 제 글에 있어서도 수준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스스로도 굉장히 위축되고 좀 이렇게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한계를 많이 느끼게 돼요. 그 사이 2년간 공들인 소설은 편집자와의 연락 두절로 이유도 모른 채 출간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니다 보니 계약 해지나 출간 지연 등의 피해에도 법적 보호가 어렵습니다. 문체부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권고 수준에 인세나 2차 저작물 수익 배분율 등 핵심은 모두 당사자 협의 사항입니다. 돈 얘기하는 것보단 명예가 중요하고 뭐 너가 원해서 하는 일들이고 뭐 이런 선입견들이 있으니까 먼저 그걸 수정 요구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국내 문학인의 연평균 소득은 454만 원, 월 37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현실. 전업작가로 살아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지만 출판사라고 쉽게 처우 개선을 약속하기도 어렵습니다. 출판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 낮은 어떤 매출 구조 이런 것들이 지금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은 상당히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작자들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원고료 현실화와 구조 개편 대책을 논의할 공식 협의 테이블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출판 독서진흥 예산을 20% 넘게 대폭 삭감한 전 정부 이후 새 정부의 생태계 개선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릴 텐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곳곳에 비구름이 지나고 있고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또 한 번 유입되면서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최대 7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남해안에도 10에서 40mm,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한여름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은 33.2도까지 오르면서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8도에 그치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2에서 3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2.2도, 전주가 23도, 대구 24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과 광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목요일 밤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이번 주말 동안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